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10월 2일 날 시행됐던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회계 2급에 이제 여러분 이건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여기 지금 시험 시간이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이렇게 지금 써져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거기 시험 감독관 자리 다 배치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때 USB를 드릴 거예요. USB 이렇게 받으시면 그 끝에 그 네임택 있잖아요.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네임택에다가 여러분 그 수험번호하고 이름, 그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 지난번에 또 별거 같지도 않은데 또 이거 실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자기가 시험지를 A형 받았는지 B형 받았는지를 몰라갖고 이번이 A형이라고 그냥 체크했는데 B형이었어. 그래갖고 가채점 했을 때 85점이었는데 B형으로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63점이 나갖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기는 하겠지만 너무 긴장해서 틀리지 않도록, 또 특히나 시간 늦게 도착하면 그런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 시간 맞게 잘 도착하셔가지고선 저기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여기 USB 설치, USB는 여러분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똑같아요. 그거 갖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폴더에서 이따가 실기할 때 누르는 거 누르시게 되면 실기 시험, 이론 입력할 수 있는 자격 시험 다 실행이 되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시험지 드려요. 시험지는 갖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등등, 뭐 종이가 필요해서 계산기 필요하고 등등 하시게 되면 거기다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거기 써주면 되겠고, 한번 쭉 미리 읽어보는 게 낫겠죠. 거기 가서 보시는 것도 똑같은데 미리 읽어보시게 되면 좀 부담이 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고, 한번 이론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는 FAT 2급하고 FAT 1급 갖고 기출문제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그 전산 세무사회 자격시험은 이론 문제가 15문제예요. 예전에 FAT도 15문제였었는데 지금 그 조회 문제로 바뀌는 바람에 그 이론이 10문제로 줄었지만 얘는 15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 풀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란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혼합거래 속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혼합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이 거래의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교환거래라는 거 배웠어요. 교환거래. 두 번째로는 손익거래라는 것도 배웠고요. 세 번째가 혼합거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교환거래고 어떤 게 손익거래고 어떤 게 혼합거래였을까? 우선 회계상의 거래를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선 얘네들 세 개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래 내역에 우선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먼저 판단한다 그랬어요.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이 있으면 절대 교환거래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그 계정으로만 이루어진 거래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자, 일단 수익 비용 계정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왜? 혼합거래 물어봤으니까. 보험료 4만원 현금 지급해다.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이 있네요. 비용 계정이 있으면 얘는 손익거래 아니면 혼합거래인데, 거래 전체 금액하고 비용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손익거래구나 이렇게 구분하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비품 4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했다. 비품은 자산 계정이고 신용카드는 미지급 부채 계정이니까 얘는 교환거래에 해당되겠죠. 왜? 이 거래에 지금 수익과 비용 계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10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은 자산 계정이고 출자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얘도 교환거래가 되겠네요.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단기대여금 100만원, 이자 2만원. 여기 비용 계정 나왔네요. 근데 이 비용 계정의 금액이 거래 전체 금액의 일부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린 뭐라고 불렀다? 혼합거래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 1번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 다음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관계에 문제가 나오면 얘는 거래 판료소에 대한 문제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기억해놨던 거 뭐 굳이 쓰실 일은 없겠지만 뭐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우리 거래 판료소를 갖다가 여기다 기록해 놓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부채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거래 판료소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여기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비용이 발생했대요. 비용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했대요. 자산이 감소하고, 거래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돼야지 차변끼리 대변끼리 이런 거래는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도 차변 대변 연결이 됐으니 됐고요.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와 부채 증가는 지금 여기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되죠. 이런 거래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수익이 발생, 수익이 발생. 예,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답을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다음 중 기업의 결산일에 경영성과가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음 중에서 재무보고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나타나는 계정 어떤 거에 물어보고 있잖아요. 즉 계정 4개 중에서 수익이나 비용 계정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예수금은 무슨 계정이에요? 얘는 유동부채,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니까 비용 계정 나왔네요. 예고. 선급비용은 계정이 뭐예요? 얘는 선급금과 비용이 합쳐진 계정이기 때문에 선급금은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선급비용도 자산 계정이고요. 미지급비용은 미지급금 부채 계정과 비용 계정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앞에 게 주인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미지급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계정이 어떤 거냐고 물어본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 재무상태 아주 훌륭하게 말 잘했고요.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 비교하면 당기순손익 구분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도 맞네요.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이에요? 낮은 이에요? 재무상태표의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라 그랬어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라 그랬어요. 높은 거?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입니다. 처음에 설명해 드릴 때 여러 번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예요.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얼마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기초 대손충당금 15만원이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대손충당금과 상기하였던 거래처
찬이 상사의 외상 매출금 20만원 회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년도 대손 처리했던 게 단기에 회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못 쓰라 그랬어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거 뭐가 됐든 간에 얘 단기에 회수가 되면 여기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기초에 15만원 있었고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게 20만원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으로 있는 금액은 35만원이 되네요. 자, 기초채권은 1,500만원 있었다고 그러고요. 기말 매출채권 1,000만원이래요. 기말 매출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로 했다고 하니 우리는 기초는 지금 문제될 게 아니라 뭐만 생각하면 돼요? 얘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매출채권 1,000만원에 대해서 1% 하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만원만 있으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얼마 갖고 있어요? 35만원씩 있으니까 25만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25만원은 지금 환입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우리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 25만원 이만큼은 없애줘야 되겠고 대변에는 뭐라고 쓸까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25만원 이렇게 쓰면 돼요.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기말 매출 채권 우리가 설정한 금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그랬죠. 딱 그 금액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답은 뭐가 되겠어요? 10만원만 있어야 돼요. 답은 요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인데 두 개를 갖다가 다 복습도 할 겸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까지 다 설명을 해 드린 거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는 재고자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틀린 걸 찾으랍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운임, 매입 부대비용 다 포함한다. 맞죠? 두 번째,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판매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지껏 수업하면서 이해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용어만 잘 구분할 줄 알면 참 쉬운 문제인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용어가 구분이 안 되고 내용을 이해가 안 됐으니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문제 풀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만 맞추지 말고 보기 꼼꼼히 다 보라고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즉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2번, 3번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구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하시고 답안지에 보시면 해설서 있죠. 해설서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별법은 매입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매출원가 및 원가와 기말재고 결정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아이디어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단점으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말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될 경우 다음 중 미치는 영향의 오류.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라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단순하게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에 대해서만 물어보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는 얘는 응용도가 아주 높은 문제라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 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상품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재고,
단기 매입 여기 기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상품이 감소한 거, 즉 상품이 팔려나간 거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쓴다고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기말재고가 기말재고 금액이 1,000원만큼 과대계상됐대요. 여기 과대계상 기말재고가 1,000원만큼 과대계상이 됐다는 것은 제가 기말재고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여기 매출원가는 비용이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자산, 기말자산과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여기 무조건 반비례 관계라고도 얘기해드렸죠. 이쪽이 과대계상이 됐다면 비용은 과소계상이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이 1,000원만큼 반대로 과소계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과 자산 계정은 반비례 관계이고, 그 다음에 자산이 과대계상이 됐다면 비용은 과소계상이 됐다는 이 반비례 관계에다가, 자, 비용이 과소계상이 됐다면, 비용이 과소계상됐다면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익은 비용이 줄어들었으니 이익은 증가했겠죠. 그래서 자산뿐만이 아니라 이익도 과대계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과대계상이 되는 결과는 이익이 결산할 때 자본계정으로 갈 거니까 자본계정도 어떻게 되겠다? 똑같이 과대계상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과대계상이 됐으면 법인세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왜? 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도 과대계상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얘기해 드렸어요. 자산과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거기에 반해서 비용 계정은 얘와 반비례 관계이므로 이 5가지 계정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알더라도 영향을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걸 근간으로 해서 한번 보시죠. 기말자산이 과대계상이 됐다면 매출 총이익도 이익이죠. 이익이니까 과대계상되는 거 똑같을 거고, 당일년도 기말자산이 기말재고액이 과대계상이 됐으니 기말재고액도 과대계상 되겠죠. 근데 기초자산은 이건 별개 문제죠. 그죠? 매출원가는 어때요? 매출원가가 1,000원만큼 과대계상이 된다. 저기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는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일단 반비례 관계 있는 4번만 답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 4번이 답이 될 것이고, 다음 연도 기초자고 앞에 거 당해년도라고 잘못 봤어요. 지금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계상이 되고 얘가 다음 연도 기초로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도도 당연히 과대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대계상된 결과가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게 되면 답은 금방 이런 문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동차가 판매용이래요. 판매 목적인 거 뭐죠, 우리? 판매 목적인 거 뭐라고 했어요? 재고자산. 답은 1번 아니면 3번 선택하셔야겠고, 영업의 사용 목적이면 사용 목적인 건 유형자산. 답은 몇 번?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 외울 때 목적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문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법 뭐뭐 배웠죠? 우리 정액법 배웠고, 정률법 배웠고,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 배웠죠. 평균법은 뭐예요? 평균법은
우리 기말 재고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던 거죠. 재고자산. 거기 이동평균법이라든지 가중평균법, 얘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할 때 배웠던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가가상각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평균법이다. 얘기해 보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외상매입금 일찍 갚았대요. 매입 할인을 받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외상매입금을 조기로 일찍 갚는다면 여기 차변에 지금 뭐가 외상매입금 1,000원만 이렇게 하겠고요. 자, 조기 지급은 대변에 뭐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매입 할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매입 할인 얼마? 1,000원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 하게 되면 가장 옳은 것은 얘기했는데 매입 할인을 하게 되면 순 매입액 증가해요? 감소해요? 총 매입액에서 지금 여기 매입 할인을 지금 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상 매입금이 이렇게 차변에 감소하게 되니 총 매입금에서 순 매입금 금액이 더 줄어들겠네요. 그죠? 순 매입 금액이 증가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요, 매입과 관련돼서 매입 할인이 발생했는데, 이 매입 할인은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매입하는 상품의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주고 늘려주고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 총익, 손익 영향이 있겠다 없겠다?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만 영향을 줘요? 우리가 배웠던 여기 매입이니까 매입 환출이라든지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 세 가지는 외상매입금, 즉 총 매입액과 순 매입액 그 금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나와 있는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관련된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 매출 환입이라든지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과 총 순 매출액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계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번의 일단 문제 답은 1번 순 매입액이 감소하겠네요. 또 매입한 것만큼은 그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11번 문제는 결산 문제네요. 선수이자 선자 들어간 거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고, 선수이자의 뜻은 내년에 이자 받아야 될 거 미리 이자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이자 그만큼을 우리는 결산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12월 31일 날 차변에 내년도 이자는 빼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만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 이자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에다가는 수익 저 1,000원은요 내년 건데 미리 받아 두었던 금액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결과를 여러분이 결산 조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갖다가 누락했대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선수수익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부채 계정이죠. 부채를 써야 되는데 부채를 안 썼어. 왜? 누락했으니까. 그러면 부채가 과소 계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채가 과소 계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의 과소 계상, 이자 수익이 돼 있죠. 이자 수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변에다가 이자 수익 1,000원을 빼줘야지 돼요. 12월 30일자로. 근데 이걸 누락했어.
그러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자 수익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수익은 과소계상이 되겠어요? 과대계상이 되겠어요? 얘는 과대가 되겠죠. 얘가 틀렸어요. 얘는 과대계상이 돼요. 이렇게 수익을 소멸시켜 줘야지 되는데 수익을 소멸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은 과대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과대계상. 자, 여기 계정 보세요. 여기 이자 수익하고 선수 수익하고 자산 계정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했다고 자산이 변동될 리가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자, 다음에 여기 또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계정에 비용 계정도 없죠? 그래서 비용도 여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부채가 과소계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내용에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분계를 이해하고 할 줄 알아야지만이 이게 누락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찾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 2급만 공부한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예요. 여러분 회계 2급 수준에서만 본다 그러면 이건 회계 1급 세무 2급에 나와도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자본의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결과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다른 것은 물어봤죠. 자, 자본거래하고 손익, 단기손익거래라고 했는데 자본거래는 잉여금, 이익잉여금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자본계정에서는 다 합쳐서 쓰더라도 반드시 잉여금 두 개는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잉여금은 경영활동, 영업활동의 결과로 번 돈 이렇게 부분을 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찍어볼 때 잘 모르겠어. 어떤 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어떤 게 다를까요? 아니 다른 데 다 자본 들어갔는데 자본 안 들어간 거 있잖아. 그럼 찍더라도 뭘 찍어야겠어요? 이익잉여금. 하여튼 찍더라도 그렇게 찍어야 돼요. 여기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의 결과, 영업활동이요. 경영활동의 결과. 그래서 얘는 경영활동의 결과로 남은 돈, 잉여금이고요. 또는 다른 말로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은 돈. 이 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배당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 자본잉여금은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주주와의 거래의 결과로 나온다 그랬어요. 주주와의 거래의 결과로 잉여금이 남은 것인데 이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결의를 통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나누어서 써줘야 되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본이라는 말 다 공통적으로 주주와의 거래, 주주에 대한 자본거래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얘가 자본거래의 뜻이 뭐다?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된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단기의 추가 출자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겠네요. 우선 문제를 한번 보죠. 단기에 5천만원 출자해서 처음에 기초 자본금이 5천만원이었대요. 사업주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 500만원. 그럼 이 자본금은 인출금이라고 써놨겠지만 지금 자본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일출금으로 빠져나갔으면 5천만원 출자했다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으니 현재 얼마 남아있다? 자본금이 4,500 이렇게 남아있겠다 알 수 있을 것이고 단기의 기말 자본금이 7천만원이래요. 자, 모르겠는데 단기의 기말 자본금이 7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은 얼마래요?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말 자본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기초 자본금하고요.
그다음에 당기, 순, 손익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이를 기말 자본금이라고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기초자본 여기 처음에 얼마였었어요? 기초자본 처음 했던 거 5천만 원이었었죠? 자, 당기 순손익은 얼마래요? 1,000만 원. 이거. 그러면 기말자본금은 얼마가 됐었어야 돼요? 6천만 원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래요? 7천만 원. 그럼 얼마가 추가로 자본금으로 출자가 됐겠어요? 얼마가? 금액상으로는 1,000만 원이지만 아까 여기 500만 원 썼다잖아요. 썼다가 다시 했으니 얼마가 추가로 들어온 금액이 될까? 아,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얼마밖에 증가 안 한 게 된가? 추가로 한 거는 더하고 빼고 뭐 그러니까 인출해서 쓴 금액도 있겠지만 추가로 또 1,500만 원 넣었다고 해도 추가로 넣은 게 1,5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죠. 원래 있었던 금액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했던 금액은 금액상 얼마가 되겠다? 여기 1,000만 원이 답이 없네. 1,500만 원이 답이네 그러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출금은 여기서 500만원 이렇게 뺐었어요. 그래서 4,500만원이 됐는데 지금 기말에 결산해 보고 나니까 당기순이익이 7천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추가로 이 사업주가 자기 돈을 다시 추가로 넣었던 자본금으로 넣었던 금액은 얼마가 됐을까? 1,50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얘는 결과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추가로 투입한 금액만 물어본 거야. 추가 출자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500만원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라는 뜻이네요. 왜냐? 안 그랬으면 1,000만원 있었으면 저라도 1,000만원이라고 썼을 텐데 추가로 출자한 금액을 물어봤으니 인출한 금액하고 네팅 상기 처리하지 말고 추가로 한 얘만 질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00만원이 답이 됩니다 라고 써놓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이 FAT 1급 할 때마다 나왔던 문제죠. 지금 여기 연습할 겸 또 한 번 더 써볼게요.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계산이 돼요? 이건 모르면 이 문제 못 푼다 그랬어요. 여기 매출 총이익이라고 있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주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주게 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올 것이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 빼주게 되면 당기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질문은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보기에 보니까 기부금은 판관비에 속하나요? 아니면 영업 외 비용이 속하나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비용만 나와 있었는데 비용만 구분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문제는 판관비에 속하는 건가요?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건가요? 이거 판단해 보래요. 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자 비용은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해 지급한 거. 이건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는 우리 영업활동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이 있는 판관비이므로
당연히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고, 네 번째,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계정을 쓰게 되면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텐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외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이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얘를 계정 이름으로 제가 굳이 써드린다면, 얘는 이자 비용 원래 컴퓨터 시간이 틀리네. 자, 그 다음에 판매 촉진비, 이는 뭐다?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도 영업의 비용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에 해당되는 기존 과목 아닌 거 뭐죠? 자산 아닌 거 임대 보증금, 이게 답이네요. 임대인이 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누었다가 나중에 되돌려 주어야 돼서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 부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전산회계 이거 104회에 대한 것만 같이 풀어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실기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